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매 시험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꼭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용어의 정의에서 문제가 나올 때 문제가 나오는 유형은 세 가지 유형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중개의 개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중개업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이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중개와 중개업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이 문제가 나올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있게 됩니다. 이 판례가 원문 그대로 옮겨져서 문제가 만들어지니까는 이 판례를 원문대로 많이 읽어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용어의 정의가 1호부터 6호까지 있게 되는데, 이게 법문에 충실해서 문제가 나오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든 해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용어의 정의에서 첫 번째 정의는 중개의 정의입니다. 중개는 어떻게 정의하게 되냐면은, 중개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특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구비했을 때 중개에 해당이 되는데, 제일 먼저 중개 대상물이 되어야 된다. 중개 대상물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서 규정을 두게 되는데, 이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여부를 찾는 것도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어의 정의 끝부분에서 다시 나오니까 그쪽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의하면 총 4가지를 중개상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세 번째는 시행령이 위임하게 되는데, 시행령에 의하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상의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이 4가지를 중개상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중개상물에 대해서 두 번째, 거래당사 간의 매매교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이게 지문이 길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이럴 때는 끊어서 접근하시면 되는데, 끊을 때 어디에서 끊습니까? 그 밖에. 그럼 이 그 밖에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매매교환 임대차와 권리의 득실 변경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 그 밖에로 연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 밖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법문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이게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그 밖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다른 법에서는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법에서는 기타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 좋아하시는 민법을 보면 민법 103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법률 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인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이냐. 기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면 이게 수월하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타 하니까 말이 어렵죠. 요즘에는 법을 개정을 하면서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꿔주는 게 요즘의 유행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도 옛날에는 기타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쉬운 말 그 밖에로 개정이 된 겁니다. 의미는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 밖에는 일상용어로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 밖에는 일상용어로서 소, 돼지, 그 밖에 사람,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 돼지, 그 밖에 동물,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소, 돼지, 그 밖에 가축, 이렇게 써도 되겠죠. 가축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소, 돼지와 가축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이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소하고 돼지가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라 해야 된다? 가축이라 해야 된다. 가축이 아닌 거를 앞에 놓고 쓰면은 잘못 쓴 거죠. 소, 호랑이, 그 밖에 가축, 잘못 썼죠? 호랑이는 가축이 아니니까 앞에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문은 잘못 쓰여질 리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가축 중에 소하고 돼지만 있으면 그냥 소, 돼지 이렇게만 쓰면 돼지, 그 밖에 가축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가축 중에는 다른 가축도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소, 돼지, 그 밖에 가축, 이러한 법문이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밖에를 기준해서 앞에 있는 소, 돼지를 알아두든지 뒤에 있는 가축을 알아두든지 둘 중에 한 개만 선택해서 알아둬라 하면은 소, 돼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축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소돼지를 선택하면은 갑자기 양이 탁 튀어나왔다.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죠. 그런데 가축을 선택하면은 어떤 동물이 나타나든 해당되고 안 되고를 다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양이 나타났다. 가축이다. 동그라미. 호랑이가 나타났다. 가축이 아니다. X. 그러니까 거래당사 간의 매매기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특실 변경에서 뭐가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 밖에 뒤에 거 권리의 특실 변경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 중에서 쉬운 것부터 접근해보는 득실 변경이 쉽습니다. 득은 취득이고 실은 상실이고 변경입니다. 다른 말로 쓰면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되겠죠. 그러면 이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게 이 권리에 해당이 되느냐? 이 권리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하고 있을 때 이 권리에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앞에서 전제하고 있는 중개 대상물 부동산의 성립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뒤에서 전제하고 있는 알선, 즉 계약의 대상이 됐을 때 이 권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물권과 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물권은 물권 법정지에서 총 8가지 물권이 나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소유권이 있게 되고 점유권이 있게 되고, 용익물권의 3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게 되고, 담보물권의 3가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8가지 물권 중에서 중개대상물 부동산의 성립이 되고 알선, 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을 동그라미 치면은 이 권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소유권 해당? 된다. 점유권 해당? 안 된다. 이 점유권은 사실상의 점유 상태에 대해서 법적 보호를 주는 거니까 알선, 계약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지 않고 용익물권 해당? 된다. 지상권 된다. 지역권 된다. 전세권 된다. 그러니까 거래당사자 간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을 알선을 해주는 게 중개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알선해 주는 게 중개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개업공개사들이 현실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접근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담보물권 해당된다 안 된다. 일단 보류. 유치권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모입니다. 유치권 설정을 알선하는 거 있을 수 없죠. 유치권 설정은 법률이 규정해서 당연히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규정해서 당연히 성립되는데 개업공개사가 그 중간에 개입해서 알선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 설정을 알선하는 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유치권을 이 사람에게 이전이 되게끔 알선해 주는 거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유치권은 설정은 안 되고 이전은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모를 친 건데, 실제 시험에 가서 세모를 치라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는 유치권 설정 이렇게 나오면 X표를 치고 유치권 이전 이렇게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정인지 이전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유치권 이렇게 나왔을 때는 OX 동그라미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이전을 생각하시면서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질권 해당? 안 된다. 저당권 해당? 된다. 저당권은 부동산의 성립이 되고 알선, 계약의 대상이 되니까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물권 중에서는 저당권은 해당이 되고 질권은 해당이 안 되고 유치권은 설정은 안 되고 이전은 된다. 그러면 담보물권 이렇게 나왔을 때 OX 동그라미, 유치권 저당권을 생각하면서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는 겁니다. 질권을 생각하면서 X표를 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 이게 이제 개념이 조금 생소하죠. 그래서 이 저당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제 판례를 살펴보고, 채권 중에서는 부동산 임차권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알선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게 되는데, 이 중간 개념을 빼버리면은 중개는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거. 중개와 알선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구비했을 때 중개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거 중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동차는 중개상물이 아니죠. 자동차는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매매를 알선하는 거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명 컨설팅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 컨설팅을 풀어서 쓰면은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대한 상담, 이것을 컨설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동산은 중개 대상물이고 거래당사 간의 매매기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여기에
이용 개발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담 알선 같은 말 하니까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 법인인계업공예사가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알선하는 거 중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 당사 간의 매매기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특실 변경 여기에는 경매 공매는 해당되지 않는다. 알선하는 거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인인계업공예사가 부동산에 대한 경매 공매를 알선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중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리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저당권도 해당이 되는데 이 저당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제2조 1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그와 같은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금전 소비대체 알선의 부서에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중개에 해당되고 중개업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니까 이 판례가 그대로 옮겨져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는 이 판례를 원문대로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중개는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중개라는 것은 개업공예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를 받아서 양당사 간의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업공예사는 거래당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한 사람이냐? 거래당사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잘 도와줬죠. 개업공예사 자기가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의뢰인들이 거래계약을 체결하도록 잘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느냐? 계약 체결이 당사자로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양당사 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잘 교섭해주는 역할만 하게 되죠. 교섭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니까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만 있으면 된다? 입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행위를 통해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행위의 법적 성질은 보조행위고 사실행위다. 합치면 보조적 사실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중개의 법적 성질이 보조적 사실행위니까 이 중개는 다른 여러 제도와 차이점이 있게 되는데 다른 제도와 중개의 차이점과 공통점 요거는 요즘에 시험에 안 나오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의 개념을 살펴봤고 두 번째 용어의 정의는 중개에다가 한 글자가 덮쳐서 중개업이 됩니다. 중개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것을 중개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구비했을 때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된다. 의뢰인이 개업공예사에게 이 아파트를 1억 원에 팔아주십시오 하면은 좋다. 승낙을 함으로써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에서 뭐가 성립됩니까? 계약. 이것을 무슨 계약이라고 하죠? 중개계약. 중개계약에 근거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했으니까 보수를 받고의 반대말은 보수를 받지 않고 공짜로 했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이 보수를 받고 받지 않고가 명백하면 다행인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보수를 받기로 약정만 했을 때는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보수를 달라고 의뢰인에게 요구를 했을 때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래서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고 요구한 자체는 보수를 받은 게 아니니까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고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보수를 손에다가 꽉 줬을 때만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개는 앞에서 공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 간의 매매기한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특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했을 때 중개업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개념까지는 그런 대로 넘어오는데 이 업의 개념이 조금 추상적이죠. 일반적으로 업으로 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 업으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반대말은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반대말은 일시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일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판례에서 우연으로 나오면은 실제 시험도 우연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자만 나오면은 무조건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연은 중개업소 이름이 아니라 어디 이름? 술집. 그래서 우연자가 나오면은 아름다운 청주에 있는 술집을 얘기하는 것이지
중개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게 된 의도, 동기, 규모, 횟수, 기한,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에서 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단일에 건물전세기 중개라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어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판례가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중개업에 해당되고 해당되지 않고 이게 뭐가 중요하길래 이렇게 길게까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냐. 공인중개사 법령은 이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면은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교도소에 쳐넣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개업을 했느냐 했지 않느냐는 무등록 중개업자를 정하는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에서 중개업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슈퍼주인이 나오게 되는데, 슈퍼주인이 고객이 자취방을 구한다니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슈퍼 문까지 걸어 잠그고 손수 안내해줘서 좋은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엄청 고맙죠.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2만 원을 주니까 슈퍼주인이 이 2만 원을 받더라. 슈퍼주인은 중개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만약에 중개업을 했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개업을 하지 않았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른 사람의 의뢰 있었죠. 보수 2만 원 받았고 중개를 했습니다. 주택에 대한 임대차를 알선해 줬으니까 중개를 했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했다 안 했다? 했다. 슈퍼 주인과 슈퍼 고객 아무 관계 아니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했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우연히 슈퍼 고객이 자취방을 구한다니까 소개시켜주고 보수를 받았을 뿐이죠. 천만다행입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중개업을 했느냐 했지 않느냐는 무등록 중개업자를 정하는 표준이 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중개의 개념부터 이 무등록 중개업자까지가 서로 연결이 되는 개념입니다. 즉 여기 이제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되지만 중개에 해당될 수 있고, 중개에 해당되지만 무등록 중개업이 될 수 있고, 중개업에 해당되지만 무등록 중개업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을 했느냐 하지 않았냐는 무등록 중개업자를 정하는 표준이 되는데, 바로 옆에 거를 연결시키면 쉬운데 중간 생략하고 처음과 끝을 연결시킵니다. 여기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중개대상물을 취급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무등록 중개업자를 정하는 표준이 된다. OX 동그라미.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이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방식은 매 시험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아까 판례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금전 소비대체 알선의 부수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했을 때는 중개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 지문이 매 시험마다 나오는 지문이 되는데, 어떻게 나와도 되느냐 하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금전 소비대체 알선의 부수에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했을 때는 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도 되겠죠. 동그라미.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이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업까지 살펴봤고, 세 번째 용어의 정의부터는 쉽습니다. 세 번째 용어의 정의는 개업공예사입니다. 개업공예사 하면은 등록한 자 이렇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은 오직 등록한 사람만 개업공예사라고 칭하지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개업공예사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예사는 무조건 등록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개업공예사는 어떠한 종별이 있느냐? 시내를 다니시다 보면 유독 개업공예사들이 많이 보일 텐데, 똑같은 개업공예사 같지만 총 3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법인인 개업공예사,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예사, 세 번째 중개인이 있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게 되는데, 법인인개업공에서는 법인을 설립하고 뭐한 사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되겠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고, 중개인은 등록했다 안 했다? 했다. 중개인은 옛날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도입되기 전에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직업을 강제로 뺏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기득권을 보장해 주게 되는데, 너네들은 자격증이 없더라도 평생 중개업을 해도 좋다. 이 사람들을 옛날에는 중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인중개사 법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직업을 강제로 뺏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본문에서 규정하지 못하고 부칙에서 규정하는데, 부칙에서 뭐라고 규정하느냐 하면 옛날 부칙 6조 2항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중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순간 그 문제는 오류가 됩니다. 옛날 부칙 6조 2항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이제 가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용어의 정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용어의 정의도 쉬운데, 공인중개사 뭐한 사람?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은 오직 자격이 있는 사람만 공인중개사라고 칭하지,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공인중개사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주변 친구분들 중에서 이것저것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박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박사학위도 없는 사람한테 박사라고 부르면 그 옆에 있는 진짜 박사는 엄청 서운하겠죠. 박사학위 있는 사람한테만 박사,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만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만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라는 용어 속에는 자격의 의미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세 가지로 등장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있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소속공개사가 있게 되는데, 소속공개사는 자격을 가지고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종업원을 지칭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은 있는데 앞뒤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격 가지고 뭐하는 사람? 열심히 놀고 있는 사람 해서 세 사람은 서로 구별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시면 결국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시는 거죠. 자격을 취득하자마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사장님 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개업하자니 부담스럽고 일단 취직해서 일을 좀 배워보자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마냥 한번 놀아보자 마냥 놀고 있으면 공인중개사, 세 사람은 서로 구별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용어의 정의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가로해 놓고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인재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소속돼 있다는 얘기는 개업공개사 사무소에 취직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령 및 실무 출제위원들은 이런 부분들을 엄청 좋아합니다. 이야, 잘됐다. 한 가지만 갖고 지문을 만들어야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만을 말한다. OX, X.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만 얘기하고 여기에 만, 단정적인 말이 들어가면 틀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래서 이제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고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용어의 정의는 중개보조원이 되는데,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개업공예의 중개 업무에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보조는 개업공예의 중개 업무를 보조만 할 수 있는데 소속공예에서는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고 보조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데 이 소속공예사와 중개보조원을 합쳐서 개업공예의 고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고용인 하면은 사장, 종업원, 종업원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신 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뭐가 된다고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예사 사장님이 되시는 거죠. 사장님이 되시면은 그 밑에 종업원을 고용하는데 종업원 중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소속공예사,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원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예사 사장님은 소속공예사한테는 어떤 일을 시킬 수 있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어떤 일을 시킬 수 있고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소속공예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해도 되고 보조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예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용어의 정의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